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빈의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지난번까지 총론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총론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드디어 강론으로 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론은 20개 파트로 20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맨 첫 번째가 호학 근행입니다. 강론 말고 20개 파트에는 총론, 수기, 안인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파트인데 강론으로 보면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호학, 좋아할 호, 배울 학,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근행, 부지런할 근, 단일행, 부지런하게 실천한다 해서 호학, 근행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 배울 학, 논어에서 공자님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공자 사상에 의해서 조선조 500년이 통치가 되었는데 그 영향 때문에 현재 한국인들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하죠. 학문, 학식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한다. 이것은 공자 영향이 있는 유가 전통이 있는 동북아시아,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문화 풍경입니다. 이 학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공자님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그런데 이 강론에 대해서 말이죠. 강론에 대해서 한 파트당 1시간씩 하면은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강론에서는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열쇠 말이라고 그러는데 열쇠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 면도 있고 해서 영어이긴 합니다만은 키워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리가 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를 몇 가지 가지고 호학근행, 오늘은 호학근행의 대체적인 윤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학근행에 대해서 키워드를 3가지 준비했어요. 육하 원칙이라고 있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키워드로 잡아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3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긴 배우는데 배울 학, 호학, 공부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자님이 6예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예. 이 예자는 예술이라고 할 때의 예자인데 여기에는 기능, 능력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6가지 기능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6예가 뭐냐면은 예, 악, 사, 어, 서, 수예요. 예는 예절을 지킨다는 그 예예요. 악은 음악이죠. 그 다음에 사는 쏠 사자, 화살을 쏜다 이거예요. 활 쏘기를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는 수레를 모은다 이거예요. 제어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레 몰기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서는 글씨를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글자를 배운다 이거예요. 글을 배운다. 그 다음에 수는 숫자 할 때의 수예요. 그러니까 수도 배운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악이에요. 논어 총론에서 말씀드린 수기, 안인에 대비를 하면은 이것은
수기에도 해당이 되고 안인에도 해당이 돼요. 예와 악은요.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사어서수는 제가 말씀드린 인형 사과로 보면 배능경인에 속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놓고 배능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경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공자님 가르침 속에는 배능과 경인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요. 활쏘기를 예수님이 가르친다면 이상하잖아요.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수레 물기 이런 거 왜 가르칩니까? 그 다음에 글자를 익히고 쓰는 거야 또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수학을 가르치고 뭐 통계를 가르치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님의 커리큘럼에는 사어서수가 있어요. 활쏘기와 말물기, 수레물기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남자, 이제 주로 공부하는 대상들은 남자잖아요. 그 남자인데 이 남자들은 나라가 위난이 닥치면 바로 군인으로 차출이 돼요. 상비군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가 비상시가 딱 되면은 군인을 갑자기 모집을 하는데 그때에 사와 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무로 나눌 때 무도 있다 이거예요. 공자님 가르침에는 문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어를 가르치게 되고 서수는 이제 서는 당연히 글자니까 익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는 왜냐하면은 서수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 익히느냐면은 선비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가 되면 문서 작성을 하고 뭐 보고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하려면 서가 필요하고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치면 회계 감사, 그다음에 뭐 지출 이런 거 다 적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을 배워야 기능인으로서의 훌륭한 그런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경인, 즉 남과의 경쟁하는 세계 속에서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나의 몸값을 높이는 그러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공자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거는 그게 아니죠. 그거는 딱히 본인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두 가지 예와 악이에요. 그 예법을 익혀야 돼요. 예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가 계급마다 예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천자의 예가 있고 제후의 예가 있고 대부의 예가 있고 선비의 예가 있고 이렇게 예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예와 아들의 예, 어른의 예와 아랫사람의 예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 예를 익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 이렇게 업을 한다든가 고개를 숙인다든가 이런 예가 있고 그 예의 본질, 즉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은 예스럽지 않은데 행동은 예스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조차도 예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공자사상의 중심인 인이죠. 이 예에서 인을 발견한 것이 공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인을 중심으로 공자사상이 펼쳐지죠. 그 인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예의라는 말은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예자와 의자를. 의는 거동의자거든요. 거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뜻이니까 겉보기의 예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예라는 단어는 그 겉보기를 나타나게 하는 마음가짐, 속내, 즉 오진 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에 따른 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계급에서 제자리를 딱딱 지켜야 된다. 공자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건적 사고 방식이죠.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봉건적 사상에 의해서 윗사람들은 윗사람의 권한을 놓지 않고 계속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공자사상의 이런 부분은 오늘날 쓸모가 없고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자님이 그렇게 예를 지켜서 계급을 지키고 계급을 확립하려고 했던 것은 목적 자체는 공자님은 강자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당시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면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적 사고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인데, 그러나 그 동기만은 나쁜 동기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자 하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자님은 그것은 알았어요. 그렇게 예를 지키다 보면 사회가 딱딱해진다. 인간관계가 딱딱해지고 부드럽지 않다. 예라고 하는 것은 또 예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마디절자거든요. 마디를 딱딱 지어요. 그러니까 천자마디, 제후마디, 대부마디, 선비마디 이렇게 마디를 지어요. 칸을 나눈다 이거예요. 칸을 나누면 격자무늬가 생기잖아요. 격자무늬가 생기면 딱딱하죠. 그래서 인격 도야를 하려면 부드럽게 이것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딱딱할 때 딱 질서를 지킬 때는 지키지만 질서 하면 점점 군대사회 또는 무슨 딱딱한 독재사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이 필요한 겁니다. 악으로서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악은 조화거든요. 그래서 절할 때는 절하고 조화할 때는 조화한다. 그래서 악을 공부하는데 이것이 이제 수기 안인에서는 수기, 마음 수양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수양되었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면 안인,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을 편안하게 하게 된다 해서 무엇을 공부하느냐 하면 예를 공부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예요. 어떻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 열심이란 단어를 논어에서는 열심 이런 단어는 없으니까요. 근행이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부지런할 근, 단일행. 끊임없이 부지런히 실천을 해야 돼요. 공자님이 어느 때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나처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른 면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같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나같이 그리고 근실하게 이렇게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공자님은 굉장히 겸손하셔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강력하게 자신감을 표현하고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은근히 말씀하시지 대놓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경우에는 공부에 대해서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행인데 공자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해서 3단계로 말씀을 하세요. 아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 즐기는 단계. 한자로 하면 알지, 좋아할 호, 즐거울 낙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는 단계가 있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좋아지게 되고 좋아지다 보면 더욱더 성숙해져서 그것을 즐기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감히 여기다가 중간에 행자를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아는 단계, 행하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 즐기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이고 싶네요. 이것이 뭐 그렇게 공자님 말씀을 더한다고 해서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요. 예법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지지자는 불여 행지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는 것은 실천하는 사람만 못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실천을 계속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실천을 약간 억지로 힘들여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얘를 익히고 얘의 본질인 인한 마음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행지자는 불효호지자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가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즐기는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없어요. 맨날 좋아요.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죠. 합일이 된 거예요. 얘가 완전히 나한테 합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 신경 안 쓰는데도 정말 얘에게 맞는 조화로운 인간이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호지자가 되면 군자고 낙지자가 되면 성현이에요. 완성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보탠다고요? 뭘 보태는데요? 성현은 성현인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노자가 말한 무의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무의. 정말 하는 것 없어요. 부처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깨달은 자의 마음은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자취를 남기지 않지 않느냐. 흔적이 없어요. 마치 새들이 허공을 날아도 자취가 없듯이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자취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취 없는 지경의 마음,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 이거를 중국 사상에서 가장 강조한 분은 노자지요. 노자는 그것을 무의자연 그랬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무의하는 것 없어. 그렇다고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도 안 하느냐 그거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자취가 없다고. 바꿔 말하면 사사로운 나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고 내가 사물과 하나가 돼서 무라일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야. 그런데 이 무의라는 말이 공자님의 논어에도 나오거든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무의하셨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세상이 잘 다스려졌어요. 그냥 얘만 지키고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나 덕이 훌륭하시니까 밑에 사람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졌어. 그러면서 순임금의 무의지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통치를 찬탄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쪽을 향해서 바르게 그냥 앉아만 계셨다. 임금님은 남쪽을 향해서 앉거든요. 우리나라 경복궁에도 가면 남향으로 임금님 자리가 있고 신하들은 북쪽을 향해서 임금님을 쳐다보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북극성, 밤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비유인데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잘 돌듯이 훌륭한 통치는 그와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북극성이 누구예요? 임금님이죠. 임금님은 북쪽에서 딱 앉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순임금은 그 북극성으로 가만히 계셨는데 이 별들이 쫙 돌면서 질서정연하게 되었다. 이것을 무위, 노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낙지자가 된다는 것은 곧 무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앞에는 예를 들면은 지지자는 불효 행지자하고 행지자는 불효 호지자하고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 할 때 불효 같지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낙지자는 불효 무의지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낙지자가 무의지자예요. 같은 뜻이라고요. 같은 뜻인데 즐거울 낙 하면 좀 개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무의지치 이렇게 하면 개인이 아니라 즉 개인으로서 잘 수양된 성인을 넘어서서 사회 통치자로서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덕이 개인 안에서 행복하고 흐뭇하고 해탈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온 천하에 두루두루 미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면서도 이제 사회성이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무의라는 단어가 꼭 노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넓게 말하면 거의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알아라. 그 다음에 실천을 해라. 그 다음에 좋아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지경에 이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키워드는 왜예요. 도대체 이런 공부는 왜 하느냐. 쉽게 설명하면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자리이타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게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 인격이 아주 훌륭해져서 내가 행복해져요. 낙지자가 돼요. 낙지자가 되는데 낙지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 개인의 행복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행복을 남들과 나눈다. 그러니까 이타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것이 이제 수기 아닌이죠. 나를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대학으로 가면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되는 거죠. 나를 잘 닦은 다음에 우리 가문을 편안하게 하고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정치계로 나가서 나라 백성들을 또 훌륭하게 좋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천하 중국 전체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인류 전체에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왜 공부를 하느냐.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한다. 이것이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학, 제가 논어를 제1장, 강론 제1장으로 편성한 논어 호학 근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호학 근행에 대해서 논어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각 구절을 하나씩 놓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